브라이언, 그게 뭐라고 그렇게 흥분하는 거야? 부사장님, 이건 중국어와 일본어와는 전혀 달라요. 한글 기반 시스템은 99%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어요. 여기 테슬라 책임연구원이 본사와의 화상회의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스미스입니다. 테슬라에서 AI 및 자율주행 시스템 수석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제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의 상류층 엘리트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유명 소프트웨어 회사의 CTO였고 어머니는 자동차 디자인 분야의 선구자였죠. 두 분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내느라 바쁘셨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혼자 보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텅 빈 차고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던 시간이에요. 그곳에서 저는 주변의 공구들을 이용해 라디오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등 손기술을 익혔죠. 아버지의 오래된 컴퓨터로 게임을 하다가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머니의 자동차 설계도를 구경하며 기계공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웠습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최신 기술에 노출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제 세계는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가족 여행은 주로 실리콘밸리의 테크 컨퍼런스나 미국 내 자동차 박람회로 한정되었고 이로 인해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문화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제 두 가지 관심사를 결합하여 자동차 제어 시스템을 위한 간단한 AI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프로젝트로 지역과학 경진대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이는 제 진로를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MIT에 입학한 후 저는 AI와 자동차 공학을 심도 있게 공부했어요. 그곳에서의 시간은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AI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공부하며 미래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비전을 키웠죠. 특히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졌어요. 언젠가는 도로 위에 모든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날이 올 거야라는 생각을 하며 밤새 연구에 몰두했던 기억이 나네요. 졸업 즈음 여러 기업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구글, 애플, 우버 등 쟁쟁한 기업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테슬라를 선택했어요. 왜 테슬라였냐고요? 그건 바로 테슬라의 혁신적인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자는 미션에 완전히 매료되었거든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일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테슬라에서의 첫날 정말 흥분됐어요. 드디어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들떴죠.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을 새우는 것은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연구실에 나와 코딩을 하곤 했죠. 우리 팀의 노력 덕분에 테슬라의 FSD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아, FSD가 뭐냐고요? Full Self-Driving 완전 자율주행의 약자예요. 정말 멋지죠? 완전 자율주행은 그냥 차 안에서 자거나 밥 먹거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술을 구현하려고 차선 유지, 자동 주차, 고속도로 자율주행 등 다양한 기능을 테스트했죠. 매번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팀원들과 함께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미래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도전 과제들도 나타났어요. 특히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의 자율주행이 큰 난관이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보행자의 움직임, 복잡한 교차로, 공사 현장 등 다양한 변수들이 우리를 괴롭혔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언어 처리였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로 표지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 그리고 탑승자의 음성 명령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거든요. 영어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AI 시스템은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 종종 오류를 범했습니다. 한 번은 테스트 주행 중 탑승자가 천천히라고 명령했는데 시스템이 이를 전진으로 잘못 인식해 갑자기 속도를 올린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안전 요원이 빠르게 대응해 사고를 막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죠. 또 다른 경우 스탑 어헤드라는 표지판을 시스템이 제대로 읽지 못해 정지선을 그대로 통과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언어 인식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언어를 정확히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안전과 직결됩니다. 음성 명령이나 도로 표지판을 오인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언어 처리 시스템 개발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AI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켰죠. 그리고 영어 외의 다른 언어 시스템을 시도해 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선택한 건 중국어였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고려하면 당연한 선택이었죠. 베이징에서의 테스트 주행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인구 2천만의 거대 도시,
복잡하게 얽힌 도로와 끝없이 이어지는 차들. 그 속에서 우리의 자율주행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듯 했어요. 차선을 따라 부드럽게 주행하고 신호도 잘 지키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곧 시작됐습니다. 차 안에서 탑승자가 좌회전이라고 말했는데 시스템이 이를 우회전으로 인식한 거예요. 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틀면서 옆 차선의 차와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죠. 다행히 안전요원이 빠르게 대처해서 사고는 막았지만 이 또한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한자로 된 도로 표지판이었어요. 한자로 정지라고 쓰인 표지판 앞에서 차가 그대로 통과해버리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반대로 한자로 진행이라고 쓰인 곳에서 갑자기 멈춰 서기도 했고요. 한 번은 학교라는 표지를 공원으로 오인식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버렸어요. 다행히 그때는 수업 시간이라 아이들이 없었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이런 오류들이 쌓이다 보니 중국어 시스템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시도한 건 일본어였습니다. 도쿄의 복잡한 도로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했죠. 가타카나 히라가나 한자가 뒤섞인 일본어는 중국어보다도 더 엉망이었어요. 자율주행 시스템의 특성상 자동차의 언어 인식이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일본어로 멈추세요라는 표지를 만났을 때였어요. 이 표지는 일본에서 정지 표지인데 우리 시스템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교차로에서 급정거를 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죠. 반대로 스피드를 줄이세요라는 음성 명령을 스피드를 올리세요로 잘못 인식해서 갑자기 속도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오류임이 분명해요. 이 정도면 여러분도 상상만으로도 등줄기에 식은땀 흐를 정도 아닌가요? 저는 이런 오류를 직접 경험하고 일본어의 뒤죽박죽 글자 체계에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시부야 교차로에서의 일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횡단보도로 유명한 그곳에서 우리의 AI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오가는 그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의 AI는 보행자 신호와 차량 신호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결국 차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죠.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결국 수동으로 차를 빼내야 했어요. 그때 느낀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수석 책임 연구원이 시부야에서 수동으로 차를 빼다니요. 이런 실패들이 계속되면서 테슬라 이사회의 압박도 점점 심해졌어요. 브라이언, 우리는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밤새 연구실에서 고민하던 날들이 계속됐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머리를 쥐어뜯으며 수없이 많은 코드를 들여다보았지만 해결책은 쉽게 보이지 않았어요. 팀원들과 끝없는 회의를 하고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과 AI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뚜렷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고민하다 집에 돌아가는 길, 도로 위의 차들을 보며 언젠가는 이 차들이 모두 스스로 운전하게 될 거야 라고 다짐했지만 그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우리가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격려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테슬라의 글로벌 전략 담당 부사장인 마이클이 저를 찾아왔어요. 브라이언, 한 가지 제안이 있네.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떨까? 처음에는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한국이라니요? 이미 중국어와 일본어로 실패를 맛봤는데 또 다른 아시아 언어를 시도한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마이클, 농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어와 일본어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요. 한국어라고 뭐가 다를까요? 제 말에 마이클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브라이언, 한국어가 아니라 한글이야.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군. 한번 가서 직접 보고 오는 게 어떨까?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러 가는 건가? 하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고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본 한글 표지판이 아직도 기억나요. 뭔가 달랐어요. 복잡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단순하고 체계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제 눈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도로 표지판, 간판, 광고판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읽기 쉬워 보였거든요. 특히 LED 전광판에 흐르는 한글 문장들이 눈에 띄게 선명하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TV를 켰을 때였어요. 한글 자막이 나오는데 그 순간 뭔가 번뜩 떠올랐어요. 이거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한글의 각 글자가 독립적으로 서 있으면서도 조화롭게 연결되는 모습이 마치 컴퓨터 코드 같아 보였거든요. 동양의 언어가 다 비슷할 텐데 왜 한글만 유독 코드처럼 잘 짜인 느낌이 드는 걸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한글에 대해 찾아봤어요. 그리고 점점 더 흥분되기 시작했죠. 한글이 인공지능이 학습하기에 얼마나 이상적인 문자 체계인지 깨달았거든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구조 발음과 철자의 일치성, 논리적인 제자 원리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예를 들어 기역, 미음이라는 개별 요소들이 모여 감이라는 글자를 만드는 과정은 마치 프로그래밍에서 여러 작은 함수들이 모여 하나의 큰 기능을 구현하는 것과 비슷해 보였어요. 각 요소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런 구조가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다는 점이에요. 프로그래밍에서 기존의 코드를 재사용하고 조합하여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한글도 기존의 자음과 모음을 재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런 유연성과 확장성은 AI가 언어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데 엄청난 이점이 될 거라고 직감했죠. 게다가 한글의 형태적 특성도 눈에 띄었어요. 사각형 안에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배치되는 모습이 마치 잘 정리된 코드 블록 같았거든요. 이런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는 컴퓨터가 인식하고 처리하기에 매우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 시스템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글의 이런 특성들을 우리의 AI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언어 처리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야말로 자율주행 기술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다음 날부터 한글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자, 컴퓨터 공학자, 한글 디자이너들까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한글의 제자 원리를 듣고 저는 그저 놀라움을 넘어 경외감마저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과학과 철학 그리고 예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걸작이었죠.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언어학적으로 너무나 혁신적이에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이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거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발음 방법을 나타내니 마치 발음 교육을 위한 다이어그램을 보는 것 같았어요. AI가 이런 원리를 학습한다면 음성 인식과 생성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모음이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더욱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우주관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점은 하늘, 은은 땅, 이는 서 있는 사람을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철학적 깊이가 문자에 담겨 있다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런 인문학적 깊이가 AI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하니 가슴이 뛰더라고요. AI가 단순히 패턴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언어의 본질과 철학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AI가 하늘이라는 단어를 처리할 때 단순히 텍스트나 음성 데이터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우주관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체계적인 구조는 AI의 학습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각 문자가 가진 의미와 원리를 이해하면 AI는 새로운 단어나 개념을 더 쉽게 학습하고 일반화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게다가 한글의 이런 특성은 AI에게 일종의 언어적 직관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인간이 언어를 배울 때 단순 암기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며 학습하는 것처럼요. 이는 AI가 더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언어 처리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줄 거라고 확신했죠. 결국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하나의 세계관 철학적 체계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깊이 있는 시스템을 AI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기계 학습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저는 한글이 미래 AI 기술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 도심을 달리며 실제 도로 환경에서 한글 인식 테스트를 해봤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천천히와 전진 같은 비슷한 음성 명령도 정확하게 구분했고 정지, 서행 같은 도로 표지판도 거의 완벽하게 인식했어요. 심지어 복잡한 간판들 사이에서도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추출해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글의 모듈성이었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AI에게는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새로운 단어나 개념이 생겨도 기존의 요소들을 조합해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다. 우리가 찾던 해답이 바로 이거야. 흥분된 마음을 안고 매일 밤 테슬라 본사와 화상 회의를 했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들을 본사에 설명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매일 밤 화상 회의를 하면서 한글의 구조와 특성, 그리고 그것이 AI에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죠. 처음에는 대부분의 임원들이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브라이언, 그게 뭐라고 그렇게 흥분하는 거야?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시각 자료를 준비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를 도표로 만들고 이를 컴퓨터 코드와 비교하는 애니메이션도 제작했죠. 특히 한글이 다른 언어의 발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음성인식 테스트 결과가 큰 관심을 끌었어요. 보세요. 여기 영어, 중국어, 아랍어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존 AI는 이 중 60%만 정확하게 인식했지만 한글 기반 시스템은 99%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어요. 이 말에 임원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어요.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한글 기반 AI가 도로 표지판과 음성 명령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는지 시연한 거죠.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 영상을 보여주자 회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의 지속적인 설명과 데이터 제시 끝에 저는 마침내 이사회 앞에 섰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말을 꺼냈죠. 이건 우리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한글을 기반으로 한 AI 시스템은 전 세계 어떤 언어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인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AI의 인간의 언어를 진정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열쇠를 찾은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몇몇은 미간을 찌푸리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그 침묵의 시간이 제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CTO가 입을 열었습니다. 브라이언, 솔직히 일주일 전만 해도 난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 데이터들을 보니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 될 수 있겠어. 그의 말에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곧 열띤 토론이 이어졌어요. 2시간의 격렬한 논의 끝에 CEO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브라이언. 우리는 내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어. 이게 실패하면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 테지만 성공한다면 우리는 자율주행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거야. 그렇게 프로젝트 세종이 시작되었어요. 한글의 창제자인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죠. 우리는 한국의 최고 언어학자들과 AI 전문가들을 영입했고 서울의 비밀 연구소를 차렸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죠. 한글의 구조를 AI에 적용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수월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알고리즘화하고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모델을 만들었죠. 특히 한글의 모듈성 덕분에 새로운 단어나 개념을 학습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한글을 바탕으로 다른 언어를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게 특히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우리 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연구를 거듭했고 마침내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아냈죠. 한글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다른 언어의 소리를 표현하는 방식을 개발했어요. 이걸 우리는 음소 매핑이라고 불렀죠. 쉽게 말해 세계 모든 언어의 소리를 한글로 번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글에 없는 TH 발음 같은 거예요. 영어의 TH 발음은 한글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쌍디귿과 히읗의 중간 즈음으로 설정했어요. AI에게 이 소리는 쌍디귿과 히읗 사이에 어딘가야 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계 모든 언어의 소리를 한글의 자음과 모음 그리고 그 조합으로 표현해 나갔어요. 마치 한글이 모든 언어의 공통분모 역할을 하는 거죠.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한글의 우수성에 감탄하게 됐어요. 한글은 마치 레고 블록 같았어요. 기본 부품은 단순하지만 이를 조합하면 어떤 복잡한 구조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요. 전 세계의 다양한 발음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언어의 소리도 한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론적으로는 외계어가 와도 한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발견은 우리의 AI 시스템이 단순히 현존하는 언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언어 변화나 새로운 언어 생성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걸 의미했죠. 이 과정을 통해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인간 언어의 본질을 꿰뚫는 과학적 체계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인간 언어의 보편적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체계화한 거죠. 세종대왕의 업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저는 그의 천재성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인간 언어의 근본 원리를 꿰뚫어 보고 이를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구현해낸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특히 정말 경악한 것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유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대요. 당시 한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양반층뿐이었거든요.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런 애민정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뜻이 있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라는 세종대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동을 느꼈어요. 그의 목표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식과 교육의 민주화였던 거죠. 이런 비전이 600년도 더 된 과거에 있었다니 저는 그의 통찰력과 천재성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의 목표도 결국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자율주행 기술이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 아닐까요? 한글이 모든 백성에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주려 했듯이 우리의 기술은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제공하려 하는 거예요. 특히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가 AI 학습에 이상적이라는 점은 마치 세종대왕이 미래를 내다보고 한글을 설계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들게 해요. 그가 600년 전에 만든 문자 체계가 21세기의 최첨단 기술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니 이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에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생각하면 우리가 개발하는 AI 시스템도 단순히 영어권이나 특정 언어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한글의 원리를 바탕으로 모든 언어를 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종대왕의 뜻을 현대에 구현하는 일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통해 지식의 장벽을 허물고자 했듯이 우리의 기술도 이동의 장벽을 허물 수 있을 거예요. 나이, 신체적 조건, 언어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이고 또 세종대왕이 꿈꾸었을 세상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니 우리의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이 시대의 새로운 훈민정음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술을 통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인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더욱 커져요.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항상 세종대왕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그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어요. 끝으로 세종대왕의 사랑을 600년간 받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요. 한글이 전 세계 사람에게 사랑받기까지 저도 연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종대왕의 600년 사랑 정말 고맙죠. 매일 읽고 쓰는 한글인데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겠어요.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